바보 빅터 세 번째.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침대 위로 슬금슬금 기어 올라왔다. 로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다. 며칠 동안 잠을 설친 탓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로라는 누운 채로 아스피린을 삼켰다. 물속에 잠겨있는 것처럼 정신이 몽롱했다. 얼핏 전화벨이 울리는 것 같았다. 계속해서 몸을 뒤치던 로라는 결국 산란을 막 끝낸 바다거북처럼 침대에서 기어 나왔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테이블로 걷다가 갑자기 허탈하게 웃었다. 전화 코드를 뽑아버린 게 기억이 났다. 로라는 주저앉듯 테이블 의자에 앉았다. 머그잔 속에는 식은 커피가 고여 있었다. 로라는 그 커피를 한 번에 마시고 책상 위에 앉았다. 쓰다만 원고와 자료들을 보니 또 머리가 아팠다. 로라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무작정 차를 몰았다. 정신없이 시내를 돌던 로라는 외곽으로 핸들을 꺾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다. 주말이니까 집에 있겠지. 갑자기 왜 빅터가 생각났는지 로라 자신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쩌면 빅터가 패배감에서 건져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외로워서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저 날씨 탓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로라는 빅터를 만나고 싶었다. 그날 왜 나한테 아름답다고 말했니? 왜 나 같은 못난이한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그 말을 다시 해줄 수 있겠니? 로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힘껏 페달을 밟았다. 게레로 정비소 앞에 도착한 로라는 무엇에 홀린 듯 주변을 둘러봤다. 놀랍게도 건너편 언덕은 휑하니 비어 있었다. 빅터의 트레일러가 자취도 없이 사라져 있었던 것이다. 토요일이라 영업을 하지 않았지만 로라는 정비소 창문을 두드려 봤다. 누군가 있어주길 바라면서, 부디 빅터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누구요? 정비소의 문을 닫힌 문을 열어준 것은 언젠가 보았던 마르코라는 정비사였다. 빅터를 찾아온 로라의 모습을 그는 팔짱을 낀 채 의아하게 쳐다봤다. 빅터 친구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기분에 로라는 가슴이 서늘해졌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마르코는 빅터가 떠났다고 말했다. 빅터가 갑작스레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트레일러에 처박혀 두문불출했다고. 그 모습을 보고 한동안 멀리 했던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한 빅터의 아버지가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빅터는 크레인을 불러 트레일러를 없애버리고 이 도시를 떠났다고. 마르코는 그렇게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로라에게 전했다. 로라는 트레일러가 있던 언덕으로 올라갔다. 황량한 바람이 불었다. 주인 잃은 신발 한 짝이 모래 위에 나뒹굴고 있었다. 빅터, 내 전화를 내가 받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절박했던 순간에 내가 내 전화를 받았더라면. 행복의 자격. 자명종이 울렸다. 부수수한 모습으로 눈을 뜬 로라는 자명종을 내려둔 채 힘없이 고개를 돌렸다. 로라는 예전에 자신이 썼던 작은 방에서 아침을 맞았다. 방 안은 예전 그대로였다. 학생용 책상, 아치형의 옷장, 하얀색 창틀, 연필깎이, 고양이 모양의 도자기,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한 탓에 로라는 아주 오랫동안 갇혀있는 느낌이 들었다. 한심해. 7년 전 레이첼 선생님과의 일이 틀어진 후 로라는 무기력하게 살았다. 무엇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고 매번 예감은 적중했다. 아버지의 말대로 세상은 만만치 않았다. 좋은 일자리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설사 그런 곳에 자리가 난다고 해도 지원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여기서 왜 나 같은 걸 뽑겠어? 해보나 마나야. 결국 로라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책임질 것도 없고 비판을 받을 일도 없는, 그래서 보수도 적은 파트타임 일자리뿐이었다. 로라는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했다. 식당에선 주로 샌드위치를 팔았다. 도대체 식빵 사이에 뭘 집어넣는지 한번 맛을 보면 저절로 발길이 멀어지게 만드는 곳이었다. 거기서 로라는 한 남자를 만났다. 어깨가 넓고 검정색 머리카락을 반듯하게 쓸어내린 자동차 세일즈맨이었다.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그는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 다음엔 로라가 대기하는 테이블 옆에 앉아서 자동차 세일즈에 대해 마치 전쟁 무용담 말하듯이 늘어놓았다. 세일즈맨이라 그런지 말을 재미있게 했고 로라가 웃어주면 그는 계약이라도 따낸 것처럼 좋아했다. 그는 샌드위치는 반도 먹지 않지만 언제나 팁은 두둑하게 주었다.
처음에 로라는 그가 자동차를 팔기 위해 접근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속셈은 따로 있었다. 그는 데이트 신청을 했다. 당시에 그는 로라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호탕하고 친절했다. 그리고 성질도 급했다. 그는 로라와 데이트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피어 39 항구에서 청혼했다. 그때 로라가 청혼을 승낙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지긋지긋한 아버지에게서 해방될 수 있었고, 둘째는 그가 자기더러 예쁘다고 말해주었기 때문이었다. 결혼 후 로라는 남편과 함께 맨하튼으로 갔다. 세일즈맨으로서 그동안 다져온 기반을 버린다는 게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남편은 고향을 떠나고 싶어하는 로라를 위해 직장을 옮겼다. 타지에서 자리를 잡는 건 고단한 일이었다. 게다가 결혼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얻는 일반적인 부부들과 달리 로라와 남편은 결혼을 통해 빚과 빚이 합쳐진 커플이었다. 부부는 부지런히 돈을 벌어야 했다. 맨하튼에서 남편은 차를 팔았고 로라는 백화점 매장에서 구두를 팔았다. 때때로 로라는 글을 쓰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이루지 못한 꿈은 짐과 같아서 항상 마음 어딘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다시 글을 쓰지는 않았다. 해봤자 상처만 받을 게 뻔히 보였다. 난 뭘 해도 안 돼.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테지. 글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목표도 로라에게는 무의미했다. 목표란 헛된 기대의 다른 이름이었다. 로라는 시냇물에 뜬 낙엽처럼 흘러가듯 휩쓸리듯 하루하루를 보냈다. 로라, 얼굴 좀 펴봐. 지금은 힘들지만 우린 아직 젊고 여긴 뉴욕이라고. 당신이 그렇게 오고 싶어 하던 곳. 점점 무기력해져가는 로라를 향해 남편은 호소하듯 말했다. 그러나 그 말도 로라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어디에 가든 내가 달라질 리 없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정말 난 왜 이 모양일까? 남편은 틈만 나면 한숨을 짓는 로라를 안아주며 말했다. 이제 당신 한숨 쉬는 거 그만 듣고 싶어. 소중한 인생을 이렇게 보낼 수 없잖아. 당신처럼 예쁘고 젊은 사람이 왜 콤플렉스에만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겠어. 자, 이제 힘내는 거야. 알았지? 로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로라에게도 햇살이 찾아왔다. 아이가 생긴 것이다. 에이미.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찼다. 아이가 모든 걸 보상해주는 것 같았다. 로라는 아이의 동그란 얼굴을 보고 있으면 세포 하나하나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아이로 인해 찾아온 과분한 행복감에 얼떨떨했다. 과연 나한테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행복감도 잠시뿐. 에이미가 건강하게 커갈수록 로라는 불안했다. 비둘기의 푸드득거림도 잃어버린 열쇠도 코트에 붙은 머리카락도 불길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운명이 자신에게는 행복을 허락할 것 같지 않았다. 여태껏 그래오지 않았던가? 로라는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하얗게 밤을 지새우곤 했다. 나쁜 예감. 그것은 언제나 적중했다. 어느 날 남편은 판매 실적 부진으로 해고당하고 말았다. 불행이 닥치자 로라는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었다. 이럴 줄 알았어. 원래 이게 정상이지. 내 주제에 행복이 가당키나 하겠어? 로라의 넋두리를 듣던 남편이 소리쳤다. 제발 피해망상 좀 그만둬. 당신의 콤플렉스를 듣는 것도 지긋지긋하니까. 나는 원래 밝고 명랑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의기소침해졌지.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응원한 적이 없어. 내가 기운을 내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유령처럼 달라붙어서 그래봐야 소용없어 라고 말해. 난 그렇게 말한 적 없어. 아니야, 매일 그랬어. 당신은 날 지독한 패배주의에 빠지게 했어. 고객한테 전화도 못하게 하고 당당하게 문도 못 열게 만들었다고. 젠장, 결혼하고 나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당신의 무능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 결혼 생활은 삐걱거렸다. 늘 수동적이었던 로라에게는 나쁜 상황을 되돌릴 재주가 없었다. 말다툼의 횟수가 잦아지고 남편의 귀가도 점점 늦어졌다. 남편이 이혼이란 말을 꺼냈을 때 로라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이럴 줄 알았어. 하긴 누가 나 같은 여자를 좋아하겠어. 싸우기도 지쳤는지 남편은 로라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지막히 말했다. 당신은 좋은 여자야. 하지만 로라,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 그때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로라는 알지 못했다. 못난 여자를 버리는 남자의 구차한 변명이라고만 생각했다. 암기왕 잭. 침대에서 일어난 로라는 욕실로 들어갔다. 로라는 거울을 보는 게 싫었다. 가뜩이나 못난 얼굴에 주름이 슬슬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30살.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고 미래는 막막하기만 했다. 다시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그 작은 소망조차 이룰 수가 없었다.
웨이트리스의 급료로는 도저히 월세와 육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고 로라는 결국 고향의 부모님 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빨리 돈을 모아야 해. 하루빨리 여길 떠나야 해. 로라는 주문을 걸듯 되뇌었다. 17년 전에도 이곳에서 한 소녀가 똑같은 말을 되뇌곤 했었다. 샤워를 마친 로라는 무거운 걸음으로 주방으로 내려갔다. 4인용 식탁은 로라의 귀향으로 또 다시 10,000원이 되었다. 동생 토미의 자리에는 이제 5살 된 에이미가 앉아 서툴게 포크를 움직였다. 로라, 왜 그리 급하게 먹니? 머리가 희끗해진 어머니가 말했다. 오늘 강연회가 있어서 테이블 세팅을 해놔야 해요. 아버지는 중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듯 신경 긁을 준비를 했다. 작가가 된답시고 멀쩡한 직장을 관두더니 꼴 좋구나. 에디슨이 전고를 발명한 나이에 홀에서 웨이트리스나 하고 있다니. 네, 거기에다가 애 딸린 이혼녀죠. 로라는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아버지의 목청도 예전만 못했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분수는 제가 더 잘 아니까 걱정 마세요. 그때였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샐러드 접시가 깨졌다. 에이미가 포크를 입에 댄 채 겁먹은 눈을 껌빡거렸다. 로라는 아이가 다친 것도 확인하지 않고 소리부터 질렀다. 도대체 매사가 왜 그 모양이니? 손이 안 닿으면 달라고 하면 되잖아. 엄마가 말했지 제대로 못할 거면 가만히 있으라고. 에이미의 얼굴이 청백해졌다. 아버지는 뭔가 참견을 하려다가 그만 얼굴만 찌푸렸다. 오늘도 아침 식사 분위기는 어두웠다. 도대체 이 식탁에서는 기분이 좋아지는 법이 없었다. 로라는 에이미의 옷을 갈아입히고 서둘러 밖으로 데려나왔다. 어머니가 문 밖까지 따라 나와 로라를 빤히 쳐다보았다. 왜요? 넌 어쩜 내 아버지하고 똑같니? 후회할 거면서 자식한테 왜? 그 말에 로라는 순간적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온 느낌이 들었다.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엄마까지 왜 그래요? 최악이다. 결코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듣게 되다니. 실은 언제부턴가 로라 자신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바로 그 말을 오늘 듣고야 만 것이다. 정말 오늘은 긴 하루가 될 것 같았다. 홀에는 40개가 넘는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200여 개의 의자가 테이블 위에 뒤집어진 채 로라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로라는 테이블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며 의자를 내렸다. 그것만으로도 힘이 절반은 빠지는 것 같았다. 그 다음엔 입구에서부터 테이블 볼을 깔았다. 로라는 허리를 펼 시간도 없이 바빴지만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한가하게 콧노래를 불렀다. 강단 앞 테이블에서는 60대 노인이 작은 안경을 코에 걸고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좀 비켜주시겠어요, 할아버지? 로라가 다가가서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노인은 천천히 안경을 올리더니 로라의 가슴에 붙은 이름표를 확인했다. 로라 덩컨 415, 677, 9629. 로라는 깜짝 놀라 테이블 볼을 깔던 손길을 멈췄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표를 살폈다. 당연하게도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을 리 없었다. 어떻게 제 번호로 아셨어요? 노인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쭉 폈었다. 그 번호는 예전에 로라가 혼자 아파트에서 지냈을 때 쓰던 번호였다. 노인은 별거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간단해요. 전화번호를 외우면 되니까. 네? 로라는 뭔가 의심스러워 노인을 위아래로 살폈다. 그러자 노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강연 팸플릿을 건네주었다. 그것을 펼친 로라는 또 한 번 놀랐다. 맙소사. 그는 오늘의 강사인 잭 맥클레인, 암기왕 잭이라 불리는 사람이었다. IQ 168의 그는 7살 때 출연한 TV쇼에서 원주율 값을 1000자리 넘게 외운 뒤로 암기왕 잭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 지역 방송에도 여러 차례 출연하면서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꽤 유명 인사였다. 성인이 된 후에는 아까 안타깝게도 연이은 사업 실패로 오랫동안 불우한 시절을 보냈으나 말년에 기억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몰라봬서 죄송해요. 팸플릿을 돌려주면서 로라가 사과했다. 그런데 어떻게 전화번호부나 원주율 값을 1000자리 넘게 외울 수가 있죠? 잭이 어깨를 으쓱하더니 말했다. 전화번호부를 외우는 능력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고대 인도나 페르시아에서는 경전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다 인쇄술이 발달해 책이 대중화되자 사람들의 기억력이 점점 쇠퇴해졌지요. 인간의 능력이란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게 마련입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로라 씨는 지금 외우는 전화번호가 몇 개나 됩니까? 글쎄요, 10개도 안 될걸요. 다 수첩에 적거나 전화기에 입력하다 보니 외울 일이 없네요. 내 말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잠재의 능력의 10%도 사용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지요. 내가 기억력 훈련법을 강연하는 이유는 단지 기억력 발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을 느끼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예요. 실제로 기억력 훈련을 통해 파이의 소수점을 외우고 마태복음을 암송하게 된 사람들은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환희를 만끽합니다. 잠재 능력의 힘을 체험한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지요.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끄집어 내기만 하면 돼요. 로라 씨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게 손이 자신을 가리키자 로라는 손사래를 쳤다. 저요? 제 딸이면 모르겠지만 저는 틀렸어요. 웨이트리스가 잘 돼봐야 얼마나 더 잘 되겠어요. 잭이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절대로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기 비하는 재능을 좀먹어요. 글쎄요, 저는 IQ도 별로 높지 않은걸요. IQ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물론 IQ 테스트로 수리 능력과 공간 능력이 반영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의지력은 반영되지 않지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로라는 동의하지 않았다. 인간은 각자의 그릇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로라는 확신하고 있었다. 자신의 그릇은 웨이트리스 정도였다. 그게 현실이었다. 로라는 더 이상 높은 곳을 올려다보며 열등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다. 이만 일어나야 되겠어요. 매니저가 나올 시간이 됐거든요. 어쨌든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분을 만나서 영광이었어요. 로라는 의자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잭은 왠지 모를 안타까운 표정을 짓다가 고개를 흔들고 펜을 잡았다.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며 노트를 펼치고 필기를 시작했다. 그러다 이내 무언가 생각난 듯 펜 끝으로 테이블을 쳤다. 아참, 샌프란시스코에서 IQ가 가장 높은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여기서 30분 거리에 있는 메를린 학교에서 IQ 최고점이 깨졌지요. 메를린 학교요? 어머, 저도 그 학교 출신인데. 로라는 잭을 쳐다보았다. 그의 입에서 모기의 이름이 나오자 반가웠다. 예, 그의 이름은? 잭의 말이 끝나자 로라는 휘청거렸다. 순간 홀 안에 바닷물이 차오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물에 잠긴 것처럼 눈도 귀도 막막했다. 숨이 막혀 작은 신음소리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로라는 테이블볼을 손에 쥔 채 허물어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7년 만의 귀향. 빗발이 점점 굵어졌다. 빅터는 빗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빅터는 우산을 들고 7년 만에 옛 집을 찾았다. 세월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트레일러가 있던 자리에는 주택단지 개발을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주위에는 온통 황토빛 흙만 속살을 드러냈다. 그래도 게레로 정비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간대었고 낡고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있었다. 제가 말했잖습니까? 여기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빈터만 있으면 집을 짓거든요. 거지들도 집을 사는 세상이죠. 옛날의 흔적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택시기사가 차창으로 고개를 빼내고 말했다. 하긴 변한 것이 샌프란시스코만은 아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빅터는 떠돌이가 되었다. 자신이 태어난 도시 바깥을 한 발짝도 나가보지 못했던 빅터가 수십 개 주를 옮겨 다니며 일을 했다. 뉴욕에서도, 라스베이거스에서도, 워싱턴 DC에서도, 마이애미에서도 살아봤다. 주유소에서도 일하고, 농장에서도 일하고, 부둣가에서도 일하고, 고층 건물 공사 현장에서도 일했다. 몇몇 매니저는 묵묵하게 일하는 빅터가 마음에 드는지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려고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빅터는 배낭을 메고 몰래 다른 주로 떠났다. 어디에도 오래 머물 수가 없었다. 언제 바보라는 사실이 들통날지 몰랐기 때문이다. 일거리를 찾아 떠돌던 빅터는 근래에는 주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다. 미국은 건설이 대유행이었는데 사람들은 레고 놀이를 하듯 마구 집을 지어댔다. 덕분에 어디를 가든 일거리가 끊이지가 않았다. 그렇게 일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서부로 돌아오게 되었다. 고향 샌프란시스코 공동묘지로 가주시겠어요? 잠시 상념에 잠겼던 빅터가 기사에게 말했다. 택시는 비를 헤치고 목적지를 향해 달렸다. 빅터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고향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미동도 없이 창밖을 주시했다. 묘지 입구에 도착하자 빅터는 택시를 보내고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빅터는 묘비 앞에 꽃을 내려놓고 애써 웃음을 지었다. 그동안 찾아오지 못해서 죄송해요. 여러 곳을 돌아다녔거든요. 아참, 작년에는 트럭을 얹어 얻어 타고 그랜드 캐니언을 지나갔는데 정말 굉장했어요. 저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질렀지 뭐예요. 아버지도 같이 봤으면 분명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바보라서 떠난 건가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분수도 모르고 애프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사고도 당하지 않으셨을 텐데 아버지 보고 싶어요. 빅터의 얼굴에 빗물이 흘러내렸다. 빅터는 빗물을 훔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다. 묘지 밖에는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 있었다. 빅터는 그 길을 따라 올라갔다.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이 남아 있었다. 언덕교회는 예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빅터는 비를 맞으며 앞마당에 섰다. 그의 눈에는 노을 아래서 기도를 했던 소녀의 모습이 눈에 선하기만 했다. 그때 로라는 무엇을 기도했을까? 빅터는 첫사랑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자 서글픈 회한이 밀려왔다. 그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었다. 내가 바보만 아니었다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빅터는 씁쓸한 얼굴로 발길을 돌렸다. 빅터?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다. 잠시 멈춰 섰던 빅터가 다시 걸음을 옮기자 빗줄기 사이로 잊히지 않는 목소리가 다시 그를 불러 세웠다. 빅터! 나를 믿는다는 것. 가을바람이 창문이 없는 벽돌집 사이를 마음대로 오갔다. 마당에 쌓아올린 원목 끝에는 잠자리들이 앉아 꾸벅꾸벅 몸통을 흔들었다. 어수선한 모양새였지만 주택단지는 이제 공사장 입구에 세워놓은 조감도와 얼추 비슷해졌다. 인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빅터는 얼마 전에 심어놓은 가로수 아래 홀로 앉아 할 일 없이 돌멩이를 골라냈다. 얼굴이 심란해 보였다. 고향 언덕 교회를 찾아간 이후 내내 그런 상태였다. 빅터가 7년 만에 고향을 찾은 비가 세차게 내리던 날 교회 앞에서 빅터를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레이첼 선생이었다. 교회 목사님과 가까운 사이라 조언을 구하러 자주 찾는다고 했다. 빅터는 우연한 만남에 얼떨떨했지만 레이첼 선생은 하느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며 마냥 반가워했다. 둘은 회당으로 들어가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레이첼 선생은 얼마 전 교직을 관두고 개인 출판사를 차렸다고 했다. 그동안 계속 글을 써왔는데 번번이 출판사의 퇴짜를 맞았단다.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포기를 했겠지만 그녀는 달랐다. 세상엔 자신을 받아주는 회사가 없다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그런 곳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빗방울만큼이나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그 가운데 로라의 이야기도 있었다.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레이첼 선생은 로라가 7년 전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맨해튼으로 떠났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하자 빅터는 막막함을 느꼈다. 로라가 결혼을 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시렸다. 쿠르릉. 휴식 시간이 끝나고 포클레인이 움직였다. 인부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빅터는 힘없이 안전모를 쓰고 몸을 일으켰다. 산책로 공사장 쪽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다. 돌아보니 5명의 인부들이 무리를 지어 있었다. 그중 누군가가 손으로 빅터를 가리켰다. 빅터가 갸웃거리자 인부들은 커튼이 열리듯 비켜섰다. 그러자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한 여인이 나타났다. 태양 아래서 손 가리개를 하던 여인은 천천히 하얀 손을 내렸다. 로라? 로라는 갈색 머리를 바람에 휘날리며 걸어왔다. 햇살 속을 걸어 나오는 로라의 모습은 마치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기부인 같았다. 로라가 가까워질수록 빅터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안녕 빅터? 안녕? 레이첼 선생님께 내 소식을 들었어. 로라는 얼마 전부터 빅터를 찾기 위해 지인들에게 수소문을 했다고 말했다. 왜 나를 찾았는데? 너랑 가야 할 곳이 있어서. 하지만 그곳은 나중에 말해줄게. 그건 그렇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끼리 밥 한 끼는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배고픈데 같이 가줄래? 물론. 그럼 조금만 기다려줄래? 로라와 빅터는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식 레스토랑의 2층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다. 언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어, 로라? 한 1년쯤 됐어. 어떻게 지내? 정원사가 딸린 저택에서 매일 파티를 하고 여름마다 세계 여행을 다니고 주말엔 골프랑 승마를 하지. 그러더니 로라는 깔깔거리며 웃었다. 미안. 나이를 먹더니 실없어졌나 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부모 집에 얹혀 사는 보잘것없는 웨이트리스야. 한심하지? 빅터는 조용히 로라를 응시했다. 그리고 내내 궁금했던 이야기를 물었다.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로라는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조용히 혼자 고개를 흔들었다. 그녀는 불편한 듯 화제를 돌렸다. 내 딸 보여줄까? 로라는 핸드백에서 에이미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아이는 엄마처럼 밝은 갈색 머리에 얼굴이 인형처럼 예뻤다. 빅터는 로라의 딸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볼수록 가슴이 뭉클했다. 빅터, 넌
계속 여기에 있을 생각이니? 아니, 이번 공사가 끝나면 남쪽으로 가려고. 떠돌이한테는 따뜻한 곳이 좋거든. 넌 어디든 마음대로 떠날 수 있어서 좋겠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했는데 하고 싶은 걸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말이야.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왜 인생이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중국인 주인이 테이블에 행운의 과자를 놓고 갔다. 로라는 그것을 열지 않았다. 보나마나 나쁜 전개가 뻔하고 좋은 전개가 나온다 해도 맞지 않을 거라고 로라는 말했다. 빅터도 행운의 과자를 열지 않았지만 아마 자신의 전개에는 꿈 같은 하루라고 씌어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글은 안 쓰니? 레이첼 선생님은 계속 써왔다고 하시던데 선생님이 계속 글을 써왔다고? 로라는 적잖이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로라는 굳게 입을 다물고 쓸쓸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빅터는 왠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둘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이런 날은 숱하게 상상해 왔지만 막상 실현되고 보니 아무런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빅터는 접시를 내려다보며 서툴게 젓가락질만 했다. 식당을 나온 두 사람은 차이나타운을 걸었다. 행사를 준비 중인지 거리는 시끌벅적했다. 행인들을 피해가는 그들의 사이는 가까웠다 멀어졌다. 빅터는 로라의 측은한 뒷모습을 지켜봤다. 둘은 30이 되었고 많이 지쳐 있었다. 빅터는 오늘이 로라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저것 봐, 테일러 회장님이야. 로라는 TV에 진열된 쇼윈도 앞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TV에서 테일러 회장님의 모습이 보였다. 뉴스에서는 테일러 회장이 7년 만에 애플리의 CEO로 다시 추대되었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빅터는 로라 옆에 나란히 서서 TV 뉴스를 지켜보았다. 테일러 회장의 해직 후 애플리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계속되는 부실에 애플리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영진은 경쟁사에게 애플리의 인수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구제불능이라는 메시지뿐이었다. 애플리는 합병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언론에서는 이를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졌다고 표현했다. 한편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 굴욕을 당했던 테일러 회장은 자포자기하지 않았다. 그는 컴퓨터 그래픽 회사를 세웠고 결국 재기에 성공했다. 애플리의 경영진은 자신들이 벌였던 테일러 회장에게 구원의 손길을 요청해야만 했다. 그 말고는 아무도 파산 직전의 회사를 맡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애플리의 제안을 수락한 테일러 회장은 경영진에게 전대미문의 연봉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가 요구한 연봉은 한 장이었다. 1달러. 방송기자는 테일러 회장에게 애플리의 CEO로 복귀한 소감을 물었다. 나는 한때 패배자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믿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믿지 않았지만 나는 나를 믿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믿지 않았지만 나는 나를 믿었습니다. 쇼윈도 앞에서 로라와 빅터가 고목처럼 서 있었다. 로라는 TV를 주시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레이첼 선생님도 테일러 회장님도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은 사이에. 쇼윈도 위로 테일러 회장의 얼굴과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빅터는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로라 역시 같은 감정이었다. 빅터를 만나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막상 빅터의 얼굴을 보자 망설여져 지금까지 꺼내지 않은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줄 때가 된 것 같았다. 빅터, 아까 내가 말한 거 기억나? 너와 함께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응, 그럼 근데 같이 밥 먹으러 가자는 거 아니었어? 로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빅터의 눈을 보며 말했다. 빅터, 레이첼 선생님과 테일러 회장님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서야지. 내게 큰 용기가 될 수도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일이야. 어때? 그래도 직시할 용기가 있어? 빅터는 갑작스러운 로라의 말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로라의 진심이 담긴 눈빛은 1%의 의심도 없이 따라갈 수 있었다. 빅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로라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좋아, 그럼 모레 오후에 만나. 내일은 일이 있어서. 토크쇼. 방송국 스튜디오의 앞과 뒤는 너무나 달랐다. 어수선한 무대 뒤편에서는 스태프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그들 틈에 로라와 어머니가 긴장한 얼굴로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자, 준비해 주세요. 곧 녹화가 시작됩니다. 스태프 중 한 사람이 다가와 말했다. 로라는 아직도 자기가 TV 토크쇼에 나온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소식을 들은 건 나흘 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딸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TV 토크쇼 상당 코너에 몰래 출연 신청 편지를 보냈다고 실토했다.
워낙 유명한 쇼여서 복권을 사는 심정과 비슷했는데 그게 기적처럼 이루어졌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로라는 신경질을 냈다. 정말 뜬금없는 얘기였다.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서 어머니는 새 출발을 주제로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쇼라고 했다. 어두운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는 딸에게 작은 빗줄기라도 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을 로라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다. 그런데 하필 토크쇼라니. 로라는 어머니의 하소연에도 토크쇼에는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그런 로라가 빅터를 만난 이후 혼란스러워졌다. 빅터, 암기양 잭, 레이첼 선생, 테일러 회장. 이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 같지 않았다. 마치 운명이 보내는 신호 같았던 것이다. 로라는 그 신호를 해독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다. 지금의 자기 인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 로라는 어느새 토크쇼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게 되었다. 로라 덩컨 씨와 그녀의 어머니 사만다 덩컨 여자를 소개합니다. 밖에서 토크쇼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로라는 떠밀린 사람처럼 얼떨떨한 상태에서 무대로 올라갔다. 강한 조명이 쏟아져 내렸다. 잠깐이었지만 눈부심에 적응이 된 뒤에야 방청객들의 모습이 보였다. 로라는 울렁거림을 참아내며 어머니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진행자는 간단한 인사와 소개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나름대로 격식을 갖췄지만 질문의 요지는 왜 자신을 혐오하느냐는 것이었다. 로라는 왠지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아니요, 나는 나를 혐오하지 않아요. 단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진행자는 로라와 눈을 마주치고 물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그걸 꼭 말해야 하나요? 곧 말하게 될 거예요. 그 소파에는 진실을 말하게 하는 마법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우리 쇼에 잘 안 나오려고 하지요. 진행자가 너스레를 떨자 방청석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로라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보시는 그대로예요. 머리도 나쁘고 특별한 재능도 없는, 얼굴도 못생겼고요. 그녀의 말에 진행자와 방청객들이 오 하고 탄성을 질렀다. 진행자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물었다. 정말 자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나요? 로라는 시무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로라 씨,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예쁩니다. 미인이에요. 절 놀리시는 건가요? 오, 이런 주위에서도 미인이란 소리를 자주 했을 텐데요. 그거야. 로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상대가 자신을 놀리거나 습관적인 인사치레거나 아니면 값싼 동정을 한다고 생각해 왔다. 진행자가 로라의 표정을 살피고는 화제를 돌렸다. 결혼 생활은 어땠지요? 전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딸도 잘 자라주었고요. 하지만 내내 불안했어요. 불안했다고요?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시 오 하는 방청객들의 탄성이 들렸다. 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딸이 훨씬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 한번 실패하면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던 진행자가 천천히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아무래도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 것 같군요. 이제 또 다른 초대 손님을 소개합니다. 어머니가 귓속말로 미리 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로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뜻을 알게 되었다. 또 다른 게스트는 아버지였다. 평소 TV를 보면서 이 토크쇼의 진행자를 수다스런 흑인 여자라고 깔보던 아버지는 막상 실물을 대하자 비굴해 보일 정도로 그녀에게 굽실거렸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로라는 더 화가 났다. 방금 따님의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소파에 앉은 아버지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아무래도 제가 딸을 너무 나약하게 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 여전히 딸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저 아이를 사랑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로라의 가슴속에서 뭔가가 불끈했다. 아버지는 절 미워하시잖아요. 진행자의 말대로 이 소파는 마력이 있는 것 같았다. 계속 마음에 담아두었지만 평소 하지 못했던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아버지는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세상에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도 에이미를 키우니 잘 알잖니. 로라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아버지는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신 적이 없잖아요. 내가 칭찬에 인색했던 건 인정하마. 그래도 난 너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평생 이를 악물면서 일해왔다. 좋은 환경이요? 아버지는 절 벼랑 끝으로 몰고 갔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저도 한때는 가지고 있었어요. 뜨거운 것을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 꺾어버렸어요. 억지 좀 그만 부리렴. 도대체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냐? 아버지는 저한테 늘 못났다고 하시잖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눈을 깜박이며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로라를 바라보았다.
지금 겨우 그것 때문에 날 탓하는 게냐? 겨우 그거라니요. 로라의 두 눈이 빨개졌다. 못나니, 못나니, 못나니. 그 소리 때문에 전 아무것도 못했어요. 좋아하는 옷도 못 입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도 못하고 좋아하는 일도 못했어요.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행복할 자격도 없는 벌레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다고요. 스튜디오에 격앙된 목소리가 울렸다. 진행자가 양손을 펼쳐들고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두 분 다 조금만 진정해 주세요. 여긴 제리 스프링거 쇼가 아니랍니다. 그러고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내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어머니가 로라를 향해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셔. 언제나 너와 가까워지고 싶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독설이 먼저 튀어나와 버리지. 그렇지만 널 누구보다 사랑하신단다. 예전에 내가 책을 쓴다고 했을 때 기억나니? 그때 아버지가 너한테는 모질게 말했지만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딸이 작가가 될 거라고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 농담 마세요. 아버지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안다고요. 그러자 진행자가 일어나 로라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로라 씨, 어머니께서 준비하신 게 있어요. 진행자가 왼편에 멀티 스크린을 가리켰다. 오래된 사진들 외에 슬라이드쇼가 나오고 있었다. 첫 번째는 젊은 아버지가 어린 딸을 목말 태우는 사진이었다. 딸은 간지러운지 배시시 웃고 있었다. 다음 사진에는 잔디밭에서 장난을 치는 부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다음은 새파란 하늘 밑에서 딸의 볼에 키스를 하는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다. 이에 아버지는 늘 젖대로 돌아가고 싶어 한답니다. 어머니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남편을 가리킨 다음 로라의 손을 잡았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내가 태어났을 때 정말이지 그렇게 예쁜 아이는 본 적이 없었어. 널 안을 때마다 천사가 내 품에 온 것 같았지. 아버지는 매일 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사람들에게 자랑했단다. 그런데 왜 따님을 못난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진행자의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너무 뛰어서. 그러니까 로라가 5살 때였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백화점에 갔다가 로라를 유괴당했어요. 오! 하는 방청객의 탄성이 더 크게 울렸다. 다행히 마침 휴일을 맞아 쇼핑하러 나왔던 경찰관 한 분이 발견해 1시간 만에 찾을 수 있었지요. 어머니는 어느새 울먹이고 있었다. 그 후로 우리 부부는 딸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지요. 로라가 너무 예뻐 유괴 당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에게 못난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예쁜 옷도 입혀주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 점점 커가는 로라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생각이 옳았다고 믿게 되었어요. 확실히 아무도 로라에게 공연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부부는 어차피 로라가 어른이 되면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아픈 마음으로 붙여준 못난이인데 나중에는 이름보다 그 별명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지요. 게다가 아버지는 험한 세상의 딸을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일부러 혹독하게. 이야기를 듣던 로라는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다. 커다랗게 열린 두 눈이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부모로서 충분히 걱정하실 만한 일이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불행도 우리의 두려움만큼 크지는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 감추고 막는 것만이 능사였을까요? 두려움은 더 큰 불행을 낳지요. 부모님께서 가지신 그 두려움의 결과가 따님의 인생에 어떤 불행을 가져다 줄지 생각하지 못하셨나요? 진실을 들은 진행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잭 웰치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최고의 선물은 자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것을 주지 못하셨나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따님에게 더 큰 미래를 보여주셨어야지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정적을 깨고 흐느끼는 로라의 음성이 들렸다. 전 그런 일이 있었던 줄도 몰랐어요. 차라리 제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말씀을 해 주시지 그랬어요. 전 저를 단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엄마, 전 제가 한심하고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눈물로 범벅이 된 로라의 뺨을 두 손으로 어루만지며 말했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로라.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산 줄은 꿈에도. 어머니는 말을 마저 끝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로라는 과거의 삶이 한순간 자신의 몸을 뚫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마음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진행자가 로라에게 말했다. 부모님은 당신을 사랑했지만 올바른 교육 방법까지는 몰랐어요.
다른 많은 부모들과도 마찬가지로요. 로라 씨, 나도 불행했던 시절을 겪어봐서 알아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힘들고 외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일이 닥쳐도 자신을 격려하고 아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날개를 펴요. 로라의 볼에 다시 굵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로라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는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메를린 학교는 예전과 변함이 없었다. 붉은 벽돌담에는 담쟁이 덩굴이 기어올라 작은 꽃을 피웠고 교실 창가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아른거렸다. 동편 건물 3층에서는 여전히 과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정년퇴직을 앞둔 로널드 선생은 여전히 학생들을 윽박질렀다. 학력평가 시험을 이따위로 보다니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 평균 점수를 깎아먹는 녀석들은 똑똑히 들어라. 왜 세상에 빨리 진화를 못하는 줄 알아? 너희 같은 멍청이들이 우수한 인재에게 짐이 되기 때문이야. 교실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한 남자의 주먹에 불끈 힘이 들어갔다. 곁에 서 있던 갈색머리의 여자가 남자의 떨리는 손을 살며시 잡아 이끌었다. 빅터, 그냥 가. 저 따위 인간 만날 이유가 없어. 아니야, 난 만나봐야겠어. 그래도 물어보고 싶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게 됐는지. 30분 전 로라와 빅터는 메를린 학교에 도착했다. 학교에는 레이첼 선생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이들은 레이첼 선생의 도움을 받아 오래전 그들의 IQ 테스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찾은 것이었다. 얼마 전 로라는 암기형 잭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그의 IQ를 뛰어넘은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메릴린 학교 출신의 빅터 로저스라는 이야기였다.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할지 말지를 놓고 고민하던 로라는 빅터를 위해 결국 이 일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교직원이 한참을 찾은 끝에 졸업생 서류함에 들어있던 누렇게 변색된 자료들 사이에서 빅터의 IQ 평가표가 펼쳐졌다. 그것을 살펴본 교직원이 놀랍고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세상에, 이런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있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학교에 도착해서야 이 일에 관해 전해들은 다음에도 뭔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던 빅터는 교직원의 말을 듣고서야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설마. 곧이어 서류를 넘겨받은 레이첼 선생도 탄성을 질렀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이윽고 로라가 서류를 받자 그곳에 적힌 글씨를 읽었다. 서류에는 분명하게 빅터의 이름이 철자 한자 틀리지 않고 쓰여 있었고 그 밑에는 173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레이첼이 말했다. 빅터, 넌 천재였어. IQ 173의 천재. 끝내 빅터도 그 숫자를 확인했다. 그리고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잠시 후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복도로 물밀듯 빠져나왔다. 교무실을 막 나오던 로라와 빅터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들이 서 있는 방향으로 머리가 벗겨진 로널드 선생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복도를 따라 걷던 그를 향해 빅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러셨나요? 갑작스런 물음에 로널드 선생은 걸음을 멈추고 빅터를 신눈으로 살펴보았다. 낯선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고 있던 로널드 선생을 향해 빅터가 다시 물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그 순간 로널드 선생은 손에 들고 있던 교재를 바닥에 후두둑 떨어뜨렸다. 혹시 빅터? 빅터 로저스? 로널드 선생은 빅터의 이름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했다. 그의 얼굴은 핏기라곤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묵묵히 서 있던 빅터는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로널드 선생 앞에 내밀었다.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왜? 로널드 선생은 빅터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빅터가 꺼내든 종이를 받아드는 대신 빅터의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았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로널드 선생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상했다. 갑자기 빅터는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가 없었다. 촉감도, 생각도, 마음도 다 사라져 버린 듯 했다. 로널드 선생은 용서를 구했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빅터는 그를 뒤로 한 채 터벅터벅 밖으로 걸어 나갔다. 교정을 가로지르는 빅터의 뒷모습을 내려다보듯 독수리 조각상에 서 있었다. 기둥에는 17년 전과 마찬가지로 좀처럼 아이들의 눈에 띄지 않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어라. 시작은 작은 실수에 불과했다. 메를린 학교에서는 매년 4월 셋째 주에 7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IQ 테스트를 실시한다.
그 담당이 로널드 선생이었다. 테스트를 주관한 서비스 업체는 한 달 뒤에 평가표를 학교에 보냈다. 로널드 선생은 그것을 학적부에 옮겨 적은 뒤 작업이 끝나면 원본을 캐비닛에 집어넣었다. 17년 전 빅터를 전응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로널드 선생의 눈에는 빅터의 IQ 평가표에 적힌 173이란 숫자가 73으로 보였다. 그게 사건의 전부였다. 단지 누락된 한 자리 숫자로 인해 빅터는 17년 동안 바보로 살고 말았다. 로널드 선생이 자신의 엄청난 실수를 알게 된 것은 오래전 일이었다. 암기양책이 메릴린 학교에서 자신보다 더 높은 IQ를 지닌 사람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확인차 찾아왔을 때였다. 로널드 선생은 뒤늦게 빅터를 수소문했으나 그는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난 뒤였다. 로널드 선생은 차마 아무에게도 자신의 실수를 말하지 못하고 과거를 묻은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언덕 위 그네에 걸터 앉은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산들바람이 지나갔다. 오래전 그날처럼 로라는 빅터의 옷깃에 날아와 붙은 플립을 떼내어 바람에 다시 날렸다. 로라가 애써 웃으며 빅터를 위로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돌아오지 않았다. 몇 분 동안 둘 사이에는 바람만 지나갔다. 얼마 전에 레이첼 선생님과 책을 쓸 때 모아두었던 자료들을 다시 읽어봤어. 당시엔 별다른 느낌이 없어서 원고에 넣지 않았던 러시아 무용수 일화가 하나 있는데 만약 다시 책을 쓴다면 이 이야기를 꼭 넣고 싶어. 한번 들어볼래? 로라는 손끝으로 흩날리는 머리를 넘기고 소녀와 발레리노 이야기를 시작했다. 러시아의 어느 시골 마을에 발레리나를 꿈꾸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소녀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발레를 연습했고 또래보다 앞서 나갈 수 있었다. 소녀는 기량이 발전할수록 더 어려운 기술을 배워야 했다. 그만큼 실패하는 횟수가 많아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과연 나에게 재능이 있는 것일까? 소녀가 재능에 대한 회의에 시달리던 어느 날 마을에서는 세계 최고의 무용수가 방문하는 행사가 벌어졌다. 소녀는 자신의 재능을 확인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달려갔다. 소녀는 무용수에게 간청했고 마침내 그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소녀는 떨리는 마음을 추스르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심한 눈으로 소녀를 바라보던 무용수는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손사래를 쳤다. 그만! 너처럼 뻣뻣한 아이는 생전 처음 보는구나. 넌 재능이 없어.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내가 재능이 없다니 소녀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건 다름 아닌 세계 최고의 무용수가 내린 평가였다. 결국 소녀는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발레를 포기하고 말았다. 그 후 소녀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또 다시 다른 시골 마을에 무용수가 방문하는 행사가 벌어졌다. 여인은 행사장에서 은퇴한 무용수를 만날 수 있었다. 여인은 그를 보자 좀처럼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생각났다. 오래전 당신은 이 자리에서 제게 재능이 없다고 말했죠. 그런데 요즘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당신이 아무리 세계 최고의 무용수라 해도 말이죠. 어떻게 단 1분 만에 어린 소녀의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었죠? 그는 예전처럼 무심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당연히 알 수 없죠. 난 신이 아니니까. 여인은 정신이 멍했다. 한 소녀의 꿈을 포기하게 만든 장본인이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대답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여인은 그에게 온갖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자 무용수는 오히려 여인에게 소리쳤다. 당신이 남의 말을 듣고 꿈을 포기했다면 성공할 자격이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빅터는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다. 허공을 향한 두 눈은 그림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코는 숨조차 쉬지 않는 것 같았다. 다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파르르 떨렸다. 로라는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난 바보가 맞았어. 바람을 타고 떨리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렇지 않아. 오히려 너는 IQ가 173이나 되는. 빅터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네에서 내려 앞으로 몇 걸음 걸어갔다. 잃어버린 17년. 그동안 숫자에 속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속았고 세상에 속았다. 하지만 인생의 책임은 타인의 몫이 아니었다. 빅터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신을 바보라 여겼음을. 남이 아닌 내 인생인데 정작 그 삶에 나는 없었다. 그저 세상에 붙여진 이름인 바보로만 살아갔던 것이다. 허리케인 같은 위협들이 자신을 세차게 흔들더라도 가슴속에 피어오른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난 정말 바보였어. 스스로를 믿지 못한 나야말로 진짜 바보였어. 빅터의 볼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빅터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물었다. 그러자 새로 태어난 영혼의 목소리가 북소리처럼 울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세상의 눈으로 살았던 내 인생을 돌려받겠다. 나는 그 어떤 세상의 말보다 내 생각을 가장 존중하겠다. 나는 나를 사랑하겠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나는 나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천재가 된 바보. 크리스마스를 앞둔 힐튼 호텔은 안팎으로 분주했다. 대형 트리 장식 아래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야외 음악회가 열렸고 로비에서는 안내원들이 부지런히 오가며 방문객들을 맞았다. 3층 연회장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모여 있었다. 인구 대비 상위 2%의 IQ를 가진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국제 멘사 협회 회원들이 신임 회장 취임식을 위해 각지에서 찾아온 것이다. 분위기를 북돋우던 캐럴 합창이 끝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국제멘사협회의 새 회장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먼저 신임 회장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수많은 히트 상품을 개발한 발명가이자 기업 컨설턴트이고 애플의 사회이사이자 저술가이며 혁신 강연자이자 공공 프로그램 기획자이고 이런 지금분이 참 줏대도 없는 분이시로군요. 사회자의 익살에 장내에는 폭소가 터졌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빅터 로저스 회장님입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다. 빅터는 크게 심호흡을 한 뒤 단상에 올라갔다. 그리고 전임 회장과 포옹을 하고 연회장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빅터는 쏟아지는 박수 속에서 회원들에게 수십 차례 감사를 전한 뒤 팔을 뻗어 한쪽 테이블을 가리켰다. 사람들의 시선과 조명은 그 테이블에 앉은 초로의 부인에게 쏟아졌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 아름다운 여성분은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셨지요. 존경받는 출판계 리더이신 레이첼 대표님은 저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선생님이셨죠. 제가 제 자신을 포기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당신과의 만남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레이첼 선생을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뜻밖의 찬사에 그녀도 감격스러운 얼굴로 주위에 목례로 답했다. 곁에 있던 로라가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선생님의 손에 쥐어드렸다. 조명은 다시 홀을 가로질러 빅터에게로 돌아왔다. 취임사를 고민하던 중 젊은 회원들로부터 성공에 대한 조언을 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순간 이 호텔의 창립자인 콘레드 힐튼이 생각나더군요. 그는 장성할 때까지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은행 경비원이 되려고 했는데 글을 읽지 못하는 바람에 퇴짜를 맞고 호텔 벨보이가 됐습니다. 훗날 그는 회고하기를 자신이 글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힐튼 호텔을 만들게 되었다고 능청을 떨었죠. 물론 성공 비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벨보이 시절에 나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도 많았고 나보다 경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자신이 호텔을 경영하게 되리라 믿은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이것이 그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콘 레드 힐튼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스스로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 강연에서 쇠막대기를 들고 이 쇠를 두들겨 말굽으로 만들면 $10, 50센트의 가치가 된다. 이것으로 못을 만들면 $3,250의 가치가 된다. 그리고 이것을 시계의 부속품으로 만들면 $250만 의 가치가 된다라고 말했지요. 좌중을 둘러본 뒤 빅터가 계속했다. 우리는 콘레드 힌튼의 쇠막대기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가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제가 IQ가 높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습니다. 17년 동안 IQ는 제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도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재능을 펼치지 못합니다. 자신이 말굽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말굽밖에 되지 못하고 바보라고 생각하면 진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콘 레드 힐튼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재능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가 가진 재능을 발견하라. 당신의 가치는 당신 자신이 만드는 틀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는 숫자로 가늠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절대 자신의 능력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믿으십시오. 스스로를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행동도 위대하게 변할 것입니다. 때때로 현실은 여러분의 기대를 배반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몇 번의 고배를 마실 것이고 그때마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기소침해지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찾아올 때마다 17년을 바보로 살았던 빅터 로저스의 인생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했던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다. 로라는 빅터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저런 웅변가가 한때 지독한 말 더듬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러자 레이첼 선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응수했다. 그래. 그리고 인기 동화작가 로라 덩컨이 한때 꿈도 희망도 없던 웨이트리스였다는 사실도 모를 테지. 로라는 박수를 멈추고 레이첼 선생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의 이마에도 주름이 지고 흰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 로라는 그동안 함께했던 일들을 떠올리자 가슴이 뭉클했다. 로라는 레이첼 선생을 껴안았다. 자신을 믿으라던 선생님의 말씀이 옳았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빅터도 아직까지 제자리에서 맴돌았을 거예요. 선생님은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었어요. 감사해요, 선생님. 난 너희들의 재능을 펼치게 조금 도와주었을 뿐인걸. 그것을 행동에 옮긴 건 온전히 너희들 몫이었지. 연회장에는 다시 경쾌한 캐롤성이 울렸다. 뒤이어 흥얼흥얼 그것을 뒤따라 부르는 콧노래가 들려왔다. 그나저나 회장님에게 꽃다발을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두 사람 곁으로 백발을 근사하게 기른 암경책이 다가왔다. 참, 내 정신 좀 봐. 잠시만 기다리세요. 로라는 준비했던 꽃다발을 들고 축하객들에게 둘러싸인 빅터에게 다가갔다. 암경책은 들고 있던 칵테일로 입을 죽였다. 세상 참 빠르죠. 저들이 벌써 중년이 되었다니. 난 아직도 청년인데. 하하하. 이제는 저들이 우리의 가르침을 세상에 알려줄 차례가 되었죠. 이미 두 사람은 그걸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빅터 씨는 강연을 통해서, 로라 씨는 동화를 통해서 위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제 손녀도 로라 덩컨 씨 팬이랍니다. 잭은 산타클로스 같은 하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레이첼 선생이 말했다. 선생이야말로 산타클로스였어요. 바보에게 천재라는 선물을 주었으니까요. 그러자 잭이 호쾌하게 웃으며 말했다. 무슨 말씀을? 저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요정이랍니다. 신데렐라의 아름다움을 깨운 착한 요정 말입니다. 그리고 레이첼 대표님은? 레이첼 선생이 눈을 빛내며 물었다. 뭔가요? 혹시 천사? 에이, 동화의 세계보다 더 멋진 현실 세계의 안내자죠. 바로 북극성. 저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내내 지켜봐 주셨으니까. 에필로그. 싸늘한 겨울 밤이라서인지 도로에는 자동차의 흔적이 드물었다. 헤드라이트 불빛 너머로 간간히 눈발도 날리고 있었다. 어머 눈이네. 빅터, 운전 자신 있는 거야? 빅터는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최고의 정비사이자 드라이버인 마르코 형한테 배운 실력인걸. 그때 아버지는 세상으로 나가는 통로를 마련해주고 싶으셨나 보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내게 운전을 가르치라고 하셨던 것을 보면. 빅터의 코끝이 찡해졌다. 차가 언덕 교회에 도착했고 빅터는 시동을 껐다. 왜 여기에 차를 세우는 거야? 로라가 물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로라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차문을 열고 따라 나왔다. 언덕 교회는 변함이 없었다. 교회의 회빅은 가로등 불빛에 은은하게 빛을 반사했다. 앞마당에는 짝을 지은 그네가 여전히 사이좋게 걸려 있었다. 세월의 흔적은 쌓였지만 그 자리에 변함없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빅터가 낮은 목소리로 로라에게 물었다. 결혼은 안 할 거야? 갑작스런 질문에 로라가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나야 뭐 한번 해봤으니까. 그리고 에이미도 있고. 나야 그렇다 치고 빅터 너는 왜 40이 넘도록 혼자 사는 거니? 돈도 많이 벌었으면서. 시간이 없었어. 남들이 10대에 했던 것들을 난 30이 넘어서야 시작했으니까. 그 뒤로는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즐거움에 중독되어 버렸지. 자신을 발전시키는 즐거움? 응. 아무리 소박한 상상이라도 그걸 현실로 만들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런 경험이 많아지면 더 큰 상상도 실현할 수 있다고 믿게 돼. 커다란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발전했다는 게 느껴져. 나는 그게 즐겁고 행복해. 에이미한테 꼭 들려줘야겠는걸. 로라는 빅터의 말을 받아 적기라도 하려는 듯 코트에서 작가 수첩을 꺼냈다. 그때 무슨 기도를 했니, 로라? 느닷없는 빅터의 질문에 로라는 수첩을 꺼내다 말고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았다. 그때라니? 설마 15살 때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로라는 깔깔거렸다. 하지만 빅터는 함께 웃을 수 없었다. 로라도 웃음을 거두고 어린 시절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자리를 애잔하게 내려다보았다. 아름답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우습지만 당시엔 꽤 심각했어. 나는 내 모든 좌절이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외모에 더 했던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빅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로라를 바라보았다. 그게 사실이야? 너한테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아? 로라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다. 그래, 정말 심각했다니까. 하지만 따지고 보면 회피 심리였겠지. 문제와 맞부딪히는 대신 모든 것을 외모 탓으로 돌리면 편해지잖아. 물론 그때는 몰랐어. 아주 오랜 후에야 알게 되었지. 알고 난 다음에도 콤플렉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말이야. 내가 비겁하게 외모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 답을 찾기가 쉬워졌어. 비로소 문제가 제대로 눈에 들어왔거든. 로라가 그런 무거운 짐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알지 못했다니. 빅터는 미안함과 안쓰러운 눈빛으로 로라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우리 둘 다 엉뚱한 기준에 사로잡혀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는 공통점이 있구나. 로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난 것이 있다는 듯 말했다. 빅터, 사실 나도 오래전부터 궁금했었던 게 있었어. 내가 그때 했던 말 진심이었니? 빅터는 그 말이 무엇이었냐고 묻지 않았다. 그럴 필요는 없었다. 그날 이후 항상 빅터의 마음속에 있었던 말이 있었으니까. 빅터는 장갑을 벗고 로라의 손을 꼭 잡았다. 로라의 뺨이 루돌프 사슴 코만큼 빨갛게 물들었다. 그 위로 15살 주근깨 투성이 로라의 모습이 겹쳐졌다. 한방눈이야. 그래. 교회 회벽 밖으로 성가대의 맑은 음성이 새어나왔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손을 마주잡고 있었다. 수정구처럼 반짝이는 눈송이들을 올려다 보면서.